선아야, 제발 부탁이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이 채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다시 혼인 신고하자. 나 좀 믿어줘. 남편 박태욱의 절절한 애원은 한 여자의 30년 신뢰를 조각내기에 충분히 달콤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시부모님 간병과 딸 혜유를 키워낸 세월의 무게는 그를 향한 의심의 날을 세우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김선아였다. 평생을 남편을 믿는 아내라는 단순하고도 굳건한 역할에 갇혀 살았던 여자. 그녀는 남편의 다급한 표정에서 사업가로서의 절박함만을 읽었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법적인 종이 위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날 밤 태욱의 눈빛은 왜 그리도 싸늘하고 왜 그녀를 꼭 안아주던 품은 낯설었을까? 선아는 그 질문을 외면한 채 곧 다시 부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허망한 약속을 붙들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서류상의 이혼이 성립된 지 겨우 3일 만에 지옥의 나팔 소리로 변했다. 태욱 씨가 재혼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오늘 오후 2시 강남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식 한대요. 이웃 아주머니가 보낸 이 문자를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몇 번이고 읽었다. 믿었던 남편의 뺨은 차라리 괜찮았다. 이혼한 지 3일 만에 재혼이라는 비현실적인 문장은 그녀의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비합리성 그 자체였다. 거짓말. 이건 분명히 내 불행을 바라는 악마들의 헛소문이야. 내 남편이 나에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믿음이 무너지던 순간 심장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폭주를 시작했던 것이다. 선아가 홀린 듯 강남 그랜드 호텔 웨딩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이 그녀의 시야를 강타했다. 박태욱 오수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선명하게 박힌 친구의 이름 오수련. 2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둘도 없는 친구.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친구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 옆에 파국의 예고처럼 걸려 있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아닐 거야.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였지만 이미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어머, 선아 씨 아니에요? 여긴 웬일이야? 태욱 씨랑 이혼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수련 씨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잖아요. 축하는 해주고 가야지. 동네 미용실 원장 영숙 씨의 무심한 위로는 선아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정확하게 꽂혔다. 친구, 축하, 그래. 나는 축하조차 해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구나. 영숙 씨가 혀를 차며 웨딩홀 안으로 사라지자 선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친구의 입을 통해 확인된 이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홀린 듯 웨딩홀 안으로 들어선 선아는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축하 인사 속에서 구석진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수련 씨 정말 예쁘네요. 태욱 씨랑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요. 하객들의 대화는 그녀의 귀를 사정없이 찔러대는 고문이었다. 곧이어 요란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했다. 선아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잔혹한 꿈이기를 빌었지만 턱시도를 입고 신부를 맞이하는 태욱의 모습은 끔찍할 만큼 선명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태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부의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선아의 눈앞에 나타난 얼굴은 그녀가 2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믿었던 오수련이었다. 아니, 수련아, 네가 나한테 20년의 우정? 그건 전부 내 목을 옥죄는 밧줄이었구나. 선아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련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보란듯이 태욱과 입맞춤을 했다. 요란한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우자 선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선아를 무너뜨린 최종적인 방아쇠는 그들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환한 조명 아래 수련의 붉은색 재킷 옷깃에서 반짝이는 금빛 브로치였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가 태욱에게 절대 뺏기지 않으려 했던 선아의 전부였다. 엄마, 엄마의 브로치. 수련이 네가 감히 내 정부를 훔쳐갔구나. 브로치를 탐내던 수련의 과거 모습, 보석함을 들고 나가던 태욱의 다급한 표정, 그리고 지금 그 브로치가 배신자의 가슴에 달린 섬뜩한 현실, 이 모든 감성적 매개체가 한꺼번에 그녀의 이성을 강타했다. 선아는 공개적인 장소인 웨딩홀 바닥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감정적 붕괴를 동반한 실신이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 아래였다. 선생님,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것 같아요. 의사의 경고는 그녀의 육체가 겪은 극한의 고통을 증명했다. 선아는 멍하니 테이블 위의 핸드백을 바라보았다. 그때 3일 전 텅 비어버린 화장대가 떠올랐다. 채권자들한테 뺏기기 싫으면 어서 줘. 내가 따로 잘 보관해 둘게. 태욱이 다급하게 보석함을 들고 나갔던 모습. 그리고 수련이 집에 올 때마다 그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부러워하던 기억. 알아? 다 아는데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그래서 팔 수도 누구 줄 수도 없어. 선아는 텅 빈 가슴으로 속삭였다. 태욱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자고 했을 때 그의 눈빛은 왜 그리도 서늘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친구의 욕망과 그녀의 비극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딸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다. 딸마저도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엄마를 외면하는 것일까?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이 의문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아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섰다.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이대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 내 딸,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면 나는 내 눈으로 그 악마들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한다. 선아는 힘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도착지는 30년 동안 내 집이라 믿었던,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강남구 청담동 한양 아파트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짓밟힌 자존심과 진실에 대한 맹렬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아는 30년 동안 익숙했던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삐 무정한 오류음만 울려 퍼졌다. 맞는데 내가 30년 동안 매일 눌렀던 비밀번호인데 이제 이 집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녀는 절망감에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태우가 문 좀 열어봐. 비밀번호가 왜 이래?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박태욱과 오수련이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수련의 붉은 재킷 옷깃에 달린 어머니의 브로치가 태양 빛에 반사되어 선아의 눈을 찔렀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이 낳은 가장 잔혹한 현실의 증거였다. 어머, 선아야. 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수련의 태연한 미소는 선아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수련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20년 지기 친구였잖아. 수련은 태욱의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어쨌든 넌 이미 이혼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수련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대신 승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수련은 선아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다. 선아야, 내가 솔직히 하나 말해줄까? 원래 태욱 씨를 먼저 만났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 30년 전 우리 셋이 처음 만났을 때
태욱 씨는 나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챈 거잖아. 가로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선아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수련의 다음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넌 고작 고졸이잖아. 영어 한마디 못하고 남편 사업에 도움 하나 못 주는 무능한 아내. 근데 나는 대졸의 영어도 유창하고 태욱 씨 사업 파트너들하고도 말이 통하거든. 누가 이 자리에 더 어울리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어. 이 고졸과 무능한 아내라는 모욕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가난했던 태욱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선아의 헌신과 희생을 시대착오적인 계급의식으로 재단하는 가장 치명적인 세대 간 죄악의 선언이었다. 태욱은 짜증이 난다는 듯 선아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선아야, 그만해.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혼했어. 남의 집에 왜 함부로 찾아와? 이제 이 집은 수련이 집이고 내 아내는 오수련이야. 선아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브로치를 돌려달라 외쳤다. 그 브로치, 우리 엄마 유품이잖아. 당장 돌려줘. 수련은 보란 듯이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비웃었다. 어머, 어쩌나? 이제는 내 건데. 그리고 이 브로치, 옛날부터 정말 갖고 싶었거든. 선아가 애원하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태욱은 거칠게 선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초라하게 굴지 마. 넌 그게 문제야. 항상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라고. 태욱은 선아를 짐짝처럼 밖으로 밀어내며 문을 쾅 닫았다. 선아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30년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으며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선아는 딸 혜윤의 원룸으로 향했다. 혜윤은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쏟아냈고 곧바로 분노에 차 태욱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친구랑 재혼을 해? 혜윤의 분노는 태욱의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로 폭발했다. 태욱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네 엄마가 먼저 이 답답한 삶이 지겹다면서 집을 나갔어. 혜윤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아빠가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하자고 엄마한테 사정했잖아. 혜윤은 사무실을 나가려다 책상 위 액자를 보고 멈춰섰다. 태욱과 수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와인잔을 들고 찍은 사진. 아래쪽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 날짜는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잖아. 엄마는 병원이랑 집 오가면서 할아버지 간병하느라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혜윤은 액자를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정말 더러워. 다신 아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혜윤의 분노는 30년 헌신을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라 치부한 아버지의 패륜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며칠 후 혜윤은 아빠 집에 남겨둔 짐을 가지러 갔다. 자기 방에서 옷가지와 책을 상자에 담던 혜윤은 서재를 지나가다 멈춰섰다. 책장 뒤쪽에서 튀어나온 파란색 서류철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호기심에 종이를 넘긴 혜윤은 충격적인 진료 기록을 발견했다. 강남여성병원 오수련 임신 10주. 중절 수술 기록. 혜윤은 놀라 자세히 읽었다. 날짜는 8개월 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호자 이름이었다. 최강우, 아빠 회사의 최대 거래처 사장의 이름이었다. 수련 이모가 아빠뿐만 아니라 최강우 아저씨랑도. 이건 뭐 완전히. 혜윤의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서류는 수련이 단순한 친구의 남편을 가로챈 악녀를 넘어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아버지 태욱마저 기만하고 이용한 병적인 배신자 임을 증명하는 치명적인 세대 간 죄악의 증거였다. 혜윤은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집을 나왔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고뇌했다. 이걸 지금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하나? 아니야. 엄마가 겨우 정신 차리고 계신데 이걸 보시면 정말 쓰러지실 거야. 혜윤은 서류를 설락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고
친한 친구 민지에게 사본을 맡기며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는 꼭 우리 엄마한테 이걸 전해줘야 해.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혜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엄마의 복수를 위한 운명적 구원고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 단순한 딸이 아닌 엄마의 정의를 실현할 복수의 대행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선아는 원룸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과거 수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선아야, 솔직히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당할 줄만 알고. 친구의 조언인 척하며 선아의 순진함과 약점을 교묘하게 파악했던 그 모든 대화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한 정교한 기만이었음을 깨달았다. 태욱 씨, 선아 언니는 사업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순진하기만 해서 사모님 노릇이나 어울리지. 사업엔 도움이 안 되죠. 수련이 남편 곁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공고한 성벽을 허물어 왔을지 선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네 김밥집을 찾았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쩌나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구인 광고가 아직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그거 방금 사람 구했어요. 라고 둘러댔다.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처 분식집, 마트, 카페, 편의점까지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다.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거절했다. 이상하다. 다들 사람 구한다고 했는데 왜 나만. 선아의 고개는 점점 숙여졌다. 선아가 돌아간 후 동네 마트 주인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그 여자를 남의 남편 뺏으려고 했던 여자라고 했어. 조심하래. 수련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전쟁처럼 빠르게 퍼져나간 뒤였다. 남편에게 버려진 불쌍한 아내가 아닌 행실이 문란한 문제 여성이라는 프레임. 이 치명적인 사회적 살인은 선아의 생존 자체를 옥죄는 태욱과 수련의 비열한 공범 관계를 입증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겨우 5억만 원,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8시 원룸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욱의 어머니 정영자 여사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님, 여긴 어떻? 선아의 말은 끊겼고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성큼 안으로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혜윤이 방에서 나오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둘에게 단단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리고 곧바로 운명의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졌다. 수련이가 임신했다. 임신. 선아는 순간적인 충격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그래, 2달째야. 우리 집안의 귀한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어.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마치 선아에게 패배를 선고하듯 선언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그런데 네가 자꾸 주변을 어슬렁거리니까 수련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라. 동네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면서. 창피하겠으리. 시어머니의 비웃음은 선아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마저 비열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선아의 말을 거칠게 제지했다. 시끄럽다. 내가 오늘 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서울을 떠나 당장. 떠나라고요? 이 좁은 원룸에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새 며느리에게는 태아에게 안 좋은 스트레스 원인으로 규정된 것이다. 내 존재 자체가 수련이한테는 스트레스라고. 알아들었어? 분노한 혜윤이 엄마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그건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엄마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혜윤의 저희 엄마가 로봇이에요. 감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라는 절규는 이 비극의 세대 간 죄악을 관통하는 외침이었다. 시댁은 며느리의 헌신은 노동력과 의무로만 치부했을 뿐, 한 인간의 감정과 희생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고정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선아의 발치에 경멸하듯 툭 던졌다. 이거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 태어날 내 귀한 손주를 위해서라도 네 모녀는 깨끗이 사라져. 30년의 세월이 고작 5억만 원. 이 돈이 내가 잃은 모든 것의 값인가?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시어머니는 잔인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건 네가 멍청해서 속은 거지. 무식하니까 그 흔한 서류 한 장 제대로 못 읽었겠지. 무식함과 고졸이라는 모욕은 선아의 가장 깊은 열등감을 후벼 팠다. 문이 쾅 닫히고 선아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혜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치우려 했다. 엄마, 이런 더러운 돈 받지 마. 당장 던져버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윤아, 잠깐만. 우리 월세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하잖아. 혜윤의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가 저런 돈 받는 거 나 정말 보기 싫어. 선아는 눈을 감고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도 싫어. 정말 죽기보다 싫어. 하지만 내 딸이 길거리에 나오는 건 더 싫어. 그녀의 비합리적인 인지 순간은 바로 이 모욕적인 돈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이 돈은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치욕을 삼키기로 결정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 오늘 받은 이 굴욕까지 전부 다 갚아줄 거야. 고졸이라고 무시당한 이 안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돈은 이제 단순한 현금이 아닌 그녀의 복수와 성공을 향한 피 묻은 종잣돈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와 자기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극단적인 목표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시어머니가 던져주고 간 고심당장 급한 월세를 내고 난이 손에 쥔 돈은 2억만 원 남짓이었다. 이 돈은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였으며 동시에 그녀에게 깨끗이 사라져라 는 잔혹한 명령이 담긴 피 묻은 대가였다. 이 더러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월세를 내고 겨우 숨만 쉬는 삶을 반복해야 할까? 선아는 막막한 심정으로 원룸거실을 맴돌았다. 무능하고 무식해서 속았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때 혜윤의 책상 위에 놓인 2024년 수시 대학 입시 요강 책자 하나가 선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학, 평생 남편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형편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선아가 홀린 듯 책자를 펼쳐보니 상담 심리학과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학문. 선아는 자신을 치유하지 못한 채 30년간 남편과 시댁의 비위를 맞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다. 나처럼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러려면 나 자신이 먼저 이 고졸이라는 낙인과 무식하다는 멸시로부터 벗어나야 해. 그녀는 이 심리학과의 존재를 자신이 바보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할 운명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고졸이라고 무시당한 한은 이제 그녀를 대학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혜윤에게 선아는 조심스럽게 입시 요강을 보여주었다. 혜윤아, 엄마 대학 가고 싶어. 혜윤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엄마가 지금 대학을? 아니야. 전혀 하나도 안 늦었어. 엄마 정말 가고 싶어? 선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응. 나처럼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도 이제 당당하게 내 이름을 걸고 살고 싶어. 혜윤은 엄마를 꼭 안으며 힘주어 말했다. 엄마, 내가 무조건 도울게.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할 수 있어. 딸 혜윤은 엄마의 가장 강력한 운명적 구원고리이자 복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자처했다. 다음 날 선아는 시어머니가 던져주고 간 돈으로 수능학원에 등록했다. 아니요. 제가 볼 거예요. 좀 늦었지만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직원의 당황한 표정, 파릇파릇한 열대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선아는 주눅이 들어 맨 뒷자리에 앉았고 노안 때문에 돋보기를 꺼내야 했다. 다 늙어서 무슨 대학이냐고. 태욱과 수련이 비웃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쉬는 시간, 한 여학생의 진심 어린 격려는 선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머님도 꼭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저희 엄마도 작년에 공부해서 대학 가셨어요. 매일 밤 혜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원룸 거실은 모녀의 고된 공부 공간으로 변했다. 엄마, 오늘은 수학 다시 해보자. 이 공식만 외우면 돼. 혜윤은 지칠 만도 한데 차근차근 설명했다. 새벽 2시까지 원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괜찮아. 이상하게 잠이 안 와. 태욱이랑 수련이 얼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 고졸이라고 날 그렇게 무시하던 거 내가 꼭 대학 합격증으로 보여줄 거야. 선아는 극한의 분노를 공부 에너지로 치환하며 책상에 매달렸다. 모의고사 결과는 참담했지만 선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6개월이면 되는 거네요. 네, 해볼게요. 그녀는 더욱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다. 혜윤은 엄마의 옆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다. 괜찮아.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어느 날 선아는 조별 과제를 위해 학교 앞 카페로 향했다. 청춘 카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카운터에서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선아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혹시 한준규.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 맞아. 나야. 선아야. 네가 어떻게 여기 해? 그는 바로 30년 전 시장에서 선아를 도와주었던 옛 친구 한준규였다. 준규야. 세상에 30년 만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네가 여기 나타났구나. 준규는 선아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고 선아가 이혼 후 그약에 입학했다는 말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기뻐했다. 정말 대단한데 내가 뭘 했는지 천천히 말해줘. 나 시간 많아. 선아는 준규에게 태욱과 수련에게 당한 끔찍한 배신과 모욕 그리고 고졸이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규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선아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선아야. 정말 힘들었겠다. 준규는 따뜻한 커피를 새로 내려 선아의 맞은편에 앉으며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선아야. 앞으로 공부할 때 꼭 여기로 와. 이 자리는 언제든 네 전용석이야. 네가 와주면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준규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시선은 그녀를 무능한 고졸 아내가 아닌 용기 있는 인간으로 대우했다. 이것이 운명적인 구원고리구나. 악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신은 내게 30년 전에 진실한 친구를 돌려주셨구나. 선아는 준규의 변함없는 따뜻함 속에서 기필코 복수하고 성공하겠다는 냉철한 의지와 함께 인간적인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선아는 준규의 카페를 자신의 새로운 전용 전투 공간으로 삼았다. 매일 오후 그녀는 어김없이 준규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공부했다.
이곳은 내가 30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내는 성역이다. 중규는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며 묵묵히 선아를 응원했다. 선아야, 오늘도 정말 열심히네. 대단하다. 중규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를 무능한 고졸 아내가 아닌 다시 시작하는 용감한 인간으로 대우했다. 태욱이 그녀를 향해 던졌던 정멸과 모욕의 시선과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대조였다. 중규야,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가장 순수한 위로였어. 중규는 선아에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우습지 않냐는 선아의 불안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혀 우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스러워. 이건 순전히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 내가 뭘 했다고? 중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아의 무너진 자존심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녀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다. 선아는 젊은 학생들과의 교류 속에서 잃었던 젊은 에너지를 되찾았다. 선아님, 저희 이따가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선아님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저희한테는 진짜 인생 선배님이시잖아요. 학생들의 순수한 호의에 선아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로봇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이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 배신당한 상처를 공동체의 따뜻한 포용으로 치유하고 있었다. 곧숨 가쁜 첫 학기 시험 기간이 닥쳤다. 중규는 가게 마감 후에도 선아를 위해 조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혜윤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원룸 거실에서 밤늦도록 엄마를 과외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태욱이랑 수련이 얼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 선아는 잠을 쫓아내듯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고졸이라고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태욱. 네가 나에게 던진 모욕이 이제 나를 대학생으로 그리고 장학생으로 만들고 있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전포고이다. 모든 시험을 치른 후 드디어 성적 발표일이 되었다. 선아는 무서워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딸 혜윤에게 부탁했다. 혜윤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엄마, 합격이야. 엄마 합격했어. 여기 봐. 상담 심리학과 합격. 혜윤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고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성적표가 출력되었다. 우와. 엄마, A 플러스가 3개나 돼. 대박. 선아는 성적표를 보며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과 해방감에 벅차올랐다.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고졸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던 내가 이 대학의 장학생 후보가 되었구나. 그녀의 애성적표는 30년 동안 무시당했던 자존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개적인 인정이자 자기 구원 위 대규모 속죄 행동의 확고한 증거였다. 선아는 곧장 중규의 카페로 달려가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중규야, 나 이번 학기 무사히 잘 마쳤어. 중규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선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선아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진심으로 축하해. 이건 순전히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 중규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하는 유일하고 진실한 연결고리 아였다. 두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직 진실과 노력의 힘으로 맺어진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선아는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악마들의 존재를 잊고 성공과 행복이라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2년 후 대학 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상담 심리학과 김선아 학생이라는 사회자의 호명에 선아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예전에 주눅 들고 그늘 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식과 성취로 무장된 확고한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이 장학금은 단순히 학업 성적의 우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졸이라 무식하다. 는 남편의 조롱에 대한 가장 공적인 복수이자 그녀의 자존감을 공인하는 최종 증명서였다. 나는 신대 만학도이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선아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뼈아픈 과거, 즉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묵묵히 자신을 믿고 도와준 딸 혜윤과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중규가 앉아 있었다. 선아는 객석을 바라보며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들이 멋대로 조롱하던 무능한 아내가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룬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선아는 벅찬 마음으로 혜윤과 중규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최고였어. 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끌어안았고 중규는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다. 선아야, 축하해. 내가 다 자랑스럽네. 선아의 행복한 미소가 만개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왔다.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오수련이었다. 그녀는 전혀 축하하지 않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선아에게 인사했다. 어머, 선아야, 장학금 받았다며? 축하해. 선아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련아, 오랜만이네. 수련은 선아의 변화된 모습에 매심 경계심을 품었지만 곧 자신의 우월감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래도 늦은 나이에 공부해봤자 뭐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 현실은 여전하잖아. 수련은 보란듯이 옷깃에 달린 어머니의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선아를 향한 굴종의 각본을 재확인시키려 했다.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네 어머니의 유품은 여전히 내 것이다. 네 과거는 여전히 나에게 붙잡혀 있다. 선아는 과거처럼 무너지거나 울지 않았다. 2년간의 상담 심리학 공부, 위, 대규모 속죄 행동은 그녀에게 객관적인 통찰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었다. 선아는 수련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며 물었다. 수련아,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수련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 있긴? 난 아주 행복해. 태옥 씨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 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선아의 눈에는 수련의 미세한 안면 경련, 땀, 그리고 초조한 눈빛이 익혔다. 선아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마치 심리 전문가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조금 알 것 같아. 네가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지. 거짓 위에 위태롭게 세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거든. 트라우마의 재현, 수련의 불안정은 이미 나에게는 명백한 증거였다. 선아의 이 객관적인 진실 선언, 알비은 수련의 얼굴을 순간 싸늘하게 굳게 만들었다. 수련은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잠깐, 혜윤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 수련이 혜윤의 안부를 묻는 순간 선아는 직감했다. 딸 혜윤이 숨긴 치명적인 비밀 서류, 운명적 연결을 수련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선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혜윤이는 아주 잘 지내. 적어도 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선아는 가장 결정적인 패를 숨긴 채 중규와 혜윤의 곁으로 당당하게 떠났다. 수련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선아의 당당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무식한 선아가. 수련은 손톱을 깨물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행복은
이미 선아의 성취와 혜윤이 숨긴 비밀이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선아의 공개적인 성취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전율이었다. 장학금 시상식이 끝난 저녁, 박태욱의 호화로운 집안에는 샴페인 대신 파멸의 전조가 담돌고 있었다. 태욱은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련아, 이상하지 않아? 최강호 사장이 벌써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우리 회사 매출의 40%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미치겠네. 최강호 사장의 연락 두절은 태욱의 탐욕 위에 세워진 성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는 객관적인 재앙이었다. 수련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최강호가 왜? 설마 내가 임신했던 걸 태욱이 알게 된 건 아니겠지. 수련의 가슴은 공포에 짓눌렸다. 태욱은 초조하게 서류철을 뒤적였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최 사장이랑 맺은 계약서 원본이 있던 파일이 없어졌어. 분명히 내가 여기 책장 뒤에 뒀는데. 수련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다. 뭐, 없어졌다고? 태욱은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맞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혜윤이가 왔다 갔었지. 자기 짐 가지러 왔다고. 이 말이 나오자마자 수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선아의 딸 혜윤, 그리고 선아가 장학금 시상식에서 던졌던 거짓 위에 위태롭게 세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는 차가운 경고, 모든 파편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그 산부인과 서류, 혜윤이가 그걸 가져갔어. 수련은 태욱의 의아한 표정을 피하며 급하게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수련은 천장을 바라보며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다. 혜윤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야. 내가 최강호의 아이를 임신했고 중절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태욱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최강호와의 관계는 태욱의 사업 파트너를 가로챈 이중 배신이었으니까. 수련은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딸을 향한 범죄라는 가장 잔혹한 세대 간 죄악의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한편 거실에 혼자 남은 태욱은 우편으로 배달된 대학 소식지를 무심코 뒤적였다. 상담 심리학과 김선아, 학생 2년 연속 성적, 우수 장학생 선정, 장학금 수여식 단상에 당당하게 서 있는 선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선아가 대학에서 그것도 장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태욱의 표정은 충격과 복잡한 질투로 일그러졌다. 고졸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평생 무시했는데 그는 사진 속 선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침실에서 수련이 나왔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욱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애써 넘겼다. 하지만 수련의 극심한 불안은 밤새 계속되었다. 그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혜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꿈. 안 돼, 안 돼. 수련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에 젖은 얼굴을 다급히 닦았다. 서류를 반드시 되찾아야 해. 혜윤이 저 애를 없애야만 이 거짓 위에 세운 내 행복이 지켜질 수 있어. 수련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성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한 잔혹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신분 세탁소에 전화를 걸어 은밀한 만남을 요청했다. 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거짓된 행복을 지키려는 수련의 이 비이성적인 결정은 선아에게 복수의 마지막 도화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늦은 밤 11시 혜윤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원룸 골목길을 향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엄마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던 딸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자 괜스레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상하다.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혜윤이 불길한 예감에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가방 이리 내놔. 서류 어디 있어? 내놓으라고. 괴한은 혜윤의 핸드백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서류라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사람 살려. 괴한은 혜윤의 외침에 당황한 듯 거칠게 소리쳤고 혜윤을 있는 힘껏 밀어붙였다. 혜윤은 그대로 뒤에 있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머리가 차가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고 혜윤은 짧은 비명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괴한은 혜윤이 떨어뜨린 가방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바닥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서류 뭉치를 다급하게 확인했지만 원하는 그 서류는 없었다. 젠장, 없잖아. 괴한은 신경질적으로 서류들을 찢어버리고는 혜윤의 지갑이나 귀중품에는 손대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파멸의 증거인 서류를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선아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 우리 혜윤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수술 중이라고요? 간호사에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이 들어갔다. 는 말을 들은 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내 딸, 내가 고졸이라는 모욕을 갚겠다고 공부하는 동안 내 딸이 피를 흘리고 있구나. 선아의 무너지는 몸을 때마침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규가 가까스로 부축했다. 준규 씨, 혜윤이가 어떡해요? 선아는 준규의 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고 준규는 선아의 등을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위로했다. 이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준규는 선아의 유일한 구원고리이자 버팀목이었다. 지옥 같은 이틀이 흐르고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아의 절기는 수술실 복도를 메웠다.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이틀 후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형사는 심각하게 설명했다. 보호자분, 현장을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방이 찢어져 있고 서류만 잔뜩 뒤진 흔적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갑이나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황상 단순 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진 특정 서류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서류, 혜윤이가 아빠 집 서재에서 찾았다고 했던 그 서류, 수련이가 브로치에 이어 내 딸의 생명까지 노렸구나. 선아의 눈물은 분노로 말라붙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자존심 회복을 넘어 자신의 딸을 향한 살인 교사라는 최악의 세대간 죄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바뀌었다. 선아는 준규에게 도움을 청했고 준규는 망설임 없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준규의 헌신적인 태도는 선아가 30년 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가족의 굳건한 약속이었다. 지옥 같은 이틀이 흐른 뒤 중환자실에서 혜윤이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혜윤아, 엄마 보여? 정신이 드니? 선아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혜윤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냉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곧이어 경찰이 혜윤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다. 형사는 괴한의 인상착의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윤은 힘겹게 범인의 옷차림과 행동을 설명했다.
검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났어요. 형사는 잠시 멈칫했다. 향수요? 어떤 향수였습니까? 혜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억을 더듬었다. 네, 아주 진한 수련 이모가 항상 뿌리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어요.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여 혜윤을 바라보았다. 수련의 향수, 그녀의 상징, 범인이 남긴 유일한 감성적 매개체가 수련이라니. 이 비합리적이지만 치명적인 증언, 아은 선아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경찰이 병실을 나간 후 혜윤은 힘겹게 엄마를 불렀다. 엄마, 이제는 엄마한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혜율은 2년 전 서재에서 발견했던 오수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최가모의 이름을 털어놓았다. 엄마, 그 서류 원본은 제가 금고에 넣어뒀어요. 열쇠는 우리 집 서랍 두 번째 칸 낡은 책 밑에 숨겨뒀어요. 엄마가 모처럼 학교 다니시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차마 이걸로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딸의 위험천만한 희생은 선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 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증거를 지켜냈구나. 수련이 그 서류의 존재를 알고 그걸 없애려고 우리 딸을 해치려 했던 거야. 선아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바로 그때 준규가 흥분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아야, 사건 당일 오후에 수련 씨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웬 낯선 남자를 만난 게 CCTV에 찍혔어. 준규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 봐. 이 남자가 수련 씨한테 두툼한 봉투를 받아가는 장면이 정확히 찍혔어. 돈 봉투. 결국 돈을 주고 시켰다는 거네. 준규는 선아 몰래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결정적인 법적 증거 RB인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이다. 준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선아의 복수를 위한 가장 헌신적인 구원고리, 아야이자 복수의 실행자였다. 준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선아는 준규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퍼즐은 모두 맞춰졌다. 혜윤의 증언 향수, 준규의 증거 CCTV, 그리고 금고에 숨겨진 서류 낙태 기록. 선아는 곧장 혜윤이 알려준 대로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는 파란색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오수련 임신 10주, 보호자 최강호. 그녀는 서류를 꺼내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수련아, 감히 내 딸까지 건드려? 이제 네가 저지른 끔찍한 일의 대가를 치를 때야. 내 딸의 피로 완성된 이 복수, 네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선아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될 최종 심판이었다. 혜율의 피로 완성된 증거, 즉 수련이 괴한에게 지시하여 딸을 습격했다는 명백한 범죄의 물증은 경찰의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찰이 태욱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오수련 씨, 박혜윤 씨를 공격하도록 사람을 사주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련은 경악하며 몸부림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갑을 채웠다. 난 억울해. 난 절대 아니라고. 수련의 절규는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립된 악인의 외침일 뿐이었다. 태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가 선아가 제출한 서류 원본을 태욱의 눈앞에 펼쳐 보였을 때 태욱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오수련 임신 10주. 보호자 최강호. 태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뭐야? 최강호? 이럴 수가. 나를 속이면서 최강호와. 태욱은 배신감과 절망에 비틀거리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내에게 사기 이혼을 계획하며 자신의 파멸을 설계했던 수련에게 자신마저 이중으로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다. 전부 거짓이었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내 친구를 위로한다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어. 태욱은 분노와 수치심에 절규하며 자신이 바보 등신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태욱 역시 사기 이혼 및 재산 은닉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 선아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태욱은 그제야 자신이 버린 아내에 침착하고 무서운 복수심의 실체를 깨달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태욱은 자신이 30년 동안 무시했던 선아가 가장 강력한 복수의 심판관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 선아는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증언석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피고인석의 태욱과 수련을 응시했다. 검사가 질문하자 선아는 차분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설명했다. 박태욱 씨는 재계 사업비 때문에 재산을 지키려면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함께한 남편을 믿었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오수련과 보란듯이 재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이어 선아는 고졸 아내를 향한 멸시가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음을 증언했다. 태욱 씨는 제가 고졸이라 법 같은 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무시했겠지만 저는 지난 2년간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약자의 신뢰를 악용한 병적인 기만이자 명백한 사기입니다. 선아의 논리정연한 증언, 아이비은 방청객과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멍청하게 속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구현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수련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수련은 임신 중절 기록과 최가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모기만 한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해옥은 증인석에 서서도 이중의 배심에 대한 분노와 선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비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수련을 믿고 선아와 이혼까지 했는데 선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30년을 고생만 했습니다. 태욱의 굴종적인 증언은 선아의 도덕적 승리를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오수련은 폭행교사 및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태욱은 사기 이혼 및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피고인은 공동으로 김선아 씨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선아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법의 심판, 아이비은 그녀의 30년 고통을 보상했다. 법정을 나오며 교도관에게 이끌려가던 수련이 선아에게 다가왔다. 선아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선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 20년 우정과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선아는 마지막 복수의 의식을 치렀다. 그녀는 수련의 옷깃에 달린 어머니의 유품 브로치, 아이를 거칠게 떼어냈다. 그리고 이 브로치는 이제 원래 주인인 내가 가져갈게.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셨을 거야.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브로치의 회수는 선아의 자존심과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공개적인 선언이자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태욱은 선아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절규했다. 선아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선아는 단호하게 그를 외면했다. 태욱 씨, 우린 이제 완벽한 남이에요. 각자 갈 길 갑시다. 선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는 가장 빛나는 졸업장을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았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선아는 준규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와 딸 혜율을 끌어안았다.
TV에서는 재판 결과가 뉴스로 속보되고 있었다. 엄마가 이겼어. 드디어. 혜윤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선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혜윤아, 이제야 정의가 실현될 거야. 네가 용감하게 지켜준 그 서류 덕분이야. 선아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선아는 가슴에 간단히 간직했던 어머니의 유품 브로치, 아이를 혜윤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브로치 되찾았어? 응, 여기 있어. 이제야 할머니 유품이 제자리로 돌아왔네. 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브로치를 만졌다. 이 금빛 브로치는 이제 과거 굴종의 상징이 아닌 모녀의 명예와 주권을 되찾은 해방의 증표가 되었다. 이제 정말 다 끝이야. 그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시간이 중규 씨, 당신이 곁에 있어 버틸 수 있었어. 선아는 중규의 어깨에 기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중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선아를 지켜보는 변함없는 운명적 구원고리 아였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박태욱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업은 파산했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아내와 친구에게 이중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공표되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자신이 30년간 무시했던 선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태욱은 홀로 병원, 그것도 정신과 상담실을 찾았다. 의사 선생님, 제가 도저히 잠이 안 와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의사는 태욱의 증상을 진단했다. 극도의 불안장애 및 상실로 인한 정신적 붕괴. 태욱은 상담 의사 앞에서 자신의 참혹한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선아는 고졸이라 무능하다고, 무식하다고 멸시했는데 그녀를 버리고 대학 나오고 유능한 수련을 선택하면 제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왜 가장 순수하고 진실했던 것을 버렸을까? 나는 왜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던 선아의 헌신은 로봇의 노동으로 치부했을까? 태욱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비합리적인 인지 순간 아에 도달했다. 그의 무릎꿇음은 법정이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텅 빈 자신의 영혼 앞에서 터져 나온 비참한 자기 고백이었다. 그는 30년간 그녀에게 던진 모욕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부메랑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고통은 선아에게 가한 세대 간 죄악에 대한 가장 잔혹한 응보였다. 선아는 태욱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당신이 스스로의 파멸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선아는 혜윤의 병실을 나와 중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했다. 혜윤아, 이제 우리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곧 엄마 졸업식이야. 그리고 우리 상담센터 열면 너도 대학원 졸업하고 꽃같이 일하자. 선아는 브로치를 소중히 간직한 채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사명, 리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둠에 갇힌 피해자가 아닌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으로 빛나고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김선아는 50대의 나이에 당당하게 상담 심리학과 학사모를 썼다. 대학 졸업식장에서 호명된 그녀의 이름은 과거 고졸 아내라는 멸시와 모욕에 대한 가장 명예로운 승리의 증표였다. 선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고 혜윤은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엄마 여기 봐요. 웃어요. 중규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내가 해냈구나. 나도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선아는 그 무엇보다 값진 졸업장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2달 후
선아는 법정에서 정당하게 분할받은 재산 위자료 및 재산 분할금을 기반으로 작은 건물 2층의 아담한 상담센터를 열었다.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엄마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선아는 흐뭇하게 센터 안을 둘러보았다. 이 상담센터는 단순히 선아의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굴종과 고통을 세상에 환원하는 대규모 속죄 행동, 리의 물리적인 공간이었다. 개소식 날, 선아는 거울 앞에서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어머니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해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저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를. 선아는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곳에서 상처받은 분들과 손을 잡고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센터를 기반으로 김선아 희망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처럼 배신당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만학도 여성들에게 장학금과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의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500만 원의 모욕, 아은 이제 수많은 여성들의 희망을 지원하는 수십억의 재단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선아가 배신자들에게 선사한 가장 통쾌하고도 고귀한 복수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중규는 선아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선아야, 정말 수고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중규는 마침내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진심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선아야, 30년 전부터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내가 네 옆을 쭉 지켜주고 싶어. 네 딸 혜윤이, 그리고 네가 돕고 싶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중규의 최종적인 고백은 선아의 외로운 마음에 진정한 사랑과 안정, 아아를 약속했다. 선아는 미소 지으며 중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중규 씨, 우리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요. 그 후 선아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진심으로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의 솔직한 경험과 깊은 공감 능력은 많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제 미운 마음도 없어. 오히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을까?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선아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 상담센터 앞 벚꽃나무가 눈부시게 만개했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나란히 섰다. 혜윤이 카메라를 들었고 중규는 선아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선아는 눈부신 벚꽃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선아의 어머니의 브로치가 저녁 석양빛에 유난히 따뜻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과거의 굴종과 고통을 딛고 새로운 자유와 사랑, 그리고 사회적 사명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완성했다. 김선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닌 수많은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